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1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제지요.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아침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네요. 요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오늘도 전남 광주 가시죠? 와 있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셨군요. 예. 오늘 또 당원들과의 타운홀 미팅도 예고하고 계시고. 예. 자,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첫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데 대표님께서 느끼시는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한남동에 몰려가서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가 돼서 눈을 맞으면서 밤을 새웠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 그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바로 네. 구속되기 전날까지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우리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들이 집행을 하러 한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실력으로 저지한 거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뭐 무기까지 경호처가 이제 다 동원돼서 그걸 막아서 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많은 혐의들이 또 많은 재판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 한 40명이 넘게 실력으로 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그제 대표 출마 선언하시면서 2030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 있었던 20대 대선은 20대 유권자의 집단 이반 속에서 뼈아픈 패배로 귀결됐습니다. 근데 2021년 이후에 2030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우리 대표님만의 보관이 있으신지요? 가장 보관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2030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는 정당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당 내에서는 2030 최고위원 지명직 2명을 거기다 할애를 하고 네. 2030 특위도 만들고 해서 대화를 하고 그들이 스스로 우리 당 예산의 일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또 AI 기반 민주당을 만들어서 네. 모든 당비의 집행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반영될 수 있게 한번 투명한 정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보고 프로젝트라 해서 10만 명의 우리 2030 청년들을 해외 파견하고 또 800만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 2세 3세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서 뭐 글로벌 코리아의 그런 어떤 프론티어들을 양성을 해보자 이제 이런 구상을 제시했고요. 네.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600조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단기 순이익에 초과 세수가 한 150조가 예상되는데 네네. 사실 청년 1인당 1억씩 하더라도 10,000명이면 1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도를 좀 우리 2030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을 넓히는데 투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주택으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걸 기숙사에 좀 지원을 건설을 지원해서 한 50%까지 올려보자. 제 아들도 그 신촌 연대를 로스쿨 다니면서 그 앞에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원룸을 썼는데 한
한 5천만 원, 보증금이 한 70만 원 뭐 이렇게 원룸을 내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런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취업에서 창업으로 한다 그랬을 때 창업 인큐베이터를 이제 백업하는데 장보고 프로젝트랑 좀 연결을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보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와. 예, 용산의 핵심에 좀 한 5만 호의 청년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디테일한 그런 대안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옐로우 카드를 보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레드 카드를 민주당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셨습니다. 네. 특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송영길 해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팀으로 홍명보와 이제 거스 히딩크를 비교를 해보자면 네. 왜 손흥민을 투입하지 않았을까? 왜 공격수를 투입하지 않고 수비수를 보강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 감독의 인선이 그 경기의 흐름을 좌우한단 말이죠. 네. 총선이라는 것은 감독이 당 대표인데 어떤 선수를 투입할 것이냐 이 지역에. 그건 당 대표나 지도부의 결정인데 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호남에서는 한 5군데가 무소속한테 졌습니다. 네. 추가로 졌을 거예요. 아마 한평과 여기 이 담양도 질 뻔했는데 제가 2군데는 가서 열심히 좀 싸웠습니다만 이런 이제 이 호남에 있어서의 공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김관영 후보가 42%를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민심 위반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은 져버렸고 김영남, 그다음에 대구를 이겨야 되는데 대구가 져버리고, 예. 그리고 뭐 경남 지구, 부산 북구갑에 그 하정우 수석을 어렵게 빼내 왔는데 아이고. 빼내오고 나서 뭐 그냥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그냥? 맞습니다. 예. 괜히 그냥 AI 수석하게 놔두지 그걸 왜 끄집어 와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 가서 좀 싸웠으면 지더라도 명분이 있고 거기에 갔으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수도 있고 또 단일화가 됐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한동훈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분야가 메시지가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특히 전체적인 총선의 전략이 그냥 내란 종식 이렇게 아니한 것만 반복할 게 아니라 이미 내란이 종식돼서 지금 윤석열이 구속돼서 실형을 받고 있는데 네. 계속 내란 종식만 떠드니까 일반 2030이나 중간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다 됐잖아. 이제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잖아. 이제 네. 먹고 사는 문제 좀 대안을 좀 제시해봐. 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게 아니었나 아쉬움이 있죠. 예, 이 구호만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적실 실질적인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연결시켜서 네. 유능한 지방 정부 이걸 네.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마케팅도 잘 안 됐고 이 정원호 후보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조명했을 때 그 네. 제2의 성남시장 때의 이재명 모습, 네. 정원호가 성동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던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이 이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는데 네. 정작 선거에 들어가니까 그 메시지 이미지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거를 제대로 부각시킨 게 아니라 후보가 어디 없어져 버리고 이 관료적인 선대위 체제 속에서 예. 그냥 안이하게 그냥 수비 축구, 침대 축구 하다가 진 거 아닙니까? 네. 적극적으로 오세훈 후보랑 전투적으로 그냥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자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고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선거가 됐던 게 안타깝습니다. 당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당 그렇죠.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의 움직임이 전체 우리 당의 승리보다는 자기 당 대표 연임을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 준비 작업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예. 더 답답했던 거죠. 그렇죠. 아니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 선거운동을 했으니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 뭐 이상하지가 않죠. 아니 저기 평택을은 왜 개소식 말고는 이게 코빼기도 안 베었을까요? 그 정청래 전 대표가요? 글쎄 왜 김영남 후보를 공천했을까요? 뭐 제가 공천한 말도 했지 않았잖아요. 그 예. 정청래 대표께서 공천하고 또 후원회장까지 맡으셨는데 네.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 왜 우리 공천을 천택 했다고 시장 후보가 보십니까? 거의 60%를 얻었어요. 예. 60%를 얻어 당선된 것입니다. 그게. 평택시장은요, 민주당 후보가. 그래서 조국 대표가 평택을 험지라고 말한 게 틀렸다는 게 입증된 거죠. 우리 민주당 후보가 60%로 이긴 평택시장이 이긴 지역을 험지라고 거기 왔다는 것도 자기 모순인데. 정청래 전 대표가 왜 공천을 했고 왜 그 선거 운동을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통찰을 듣고 싶습니다. 짐작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이제 TV 토론 우리 당대표 선거 들어가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도리어 물어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 답을 준비해야겠네요. 예. 자, 대표님께서 민주당이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당과 이 정부가 신뢰관계가 있으면 역할 분담해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정부는 하지 못할 말을 당은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관세 협정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번에 그 조지아주에서 막 우리 근로자들 막 그 IC 그 이민 단속국에서 막 체포 그랬을 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네. 그때 사실 제가 원내인데도 제일 먼저 나가서 국회에 가서 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뭐 하십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의원들 몇 분이 이제 또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당의 지도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럴 때 좀 세게 그럴 때는 아니 행정부는 한미 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네. 그럴 때 좀 세게 말을 해줘야 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네. 건데. 오직 있으면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당은 자유로우니까 당 대표가 또 하기는 또 예민할 때는 당 대표가 밑에 몇몇 의원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의원들이 좀 치고 나가고 이렇게 좀 오케스트라처럼 할 게 많은데 너무 161명의 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아. 이게 운동장을 좁게 쓰고 있다 이런 아하.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의 역할에 공백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 앞서 조국 씨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게 해달라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말이죠.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 대표님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은 그 뒤로는 이제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섣부른 합당은 반대고요. 일단 저는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뒤로 빠진 조국 혁신당은 저는 그렇죠. 당명도 앞으로 바꿔야 된다 보는데 예. 아니 김일성도 김일성 당이라 안 그러잖아요. 조선노동당이라 그러지. 아니, 자기 이름을 붙이는 조국 혁신당 이런 당은 우리 정당사에 좀 드물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물론 초기 단계에 이제 조국이라는 그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당선을 위해서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좀 조국 개인의 팬클럽 당에서 네. 12명의 헌법기관을 가진 그런 진보적인 당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이 오히려. 네. 그래서 김준영 의원 같은 분이 아주 훌륭하거든. 이분이 외교 문제에서 정말 민주당에서 또 말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잖아요.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네. 이분이 원내대표 되셨고 예. 강경수 의원님 같은 경우 아주 특수 교육의 전문가시고 네. 또 황운하 의원님도 경찰 문제 또 이런데 수사권 문제 얼마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위치잖아요. 네. 그다음에 박은정 의원님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강화시켜서 좀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 요건을 10명으로 낮추자. 지금 20명 올려놓은 게 유신헌법의 잔재인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약했던 게 왜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당대표가 되면 네. 합의해서 이 교섭단체 10명으로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예. 교섭단체 등록을 해서 조국혁신당이 뭐 제대로 진보 영역에 활동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사안별로 민주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네. 아무튼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합당 안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간판 바꾸고 정말 그 능률적이고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그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총선 앞두고는 어떻게 좀 관제 그때 정리가 이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총선 앞두고는 논의해 볼 수가 있고요. 논의가 한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동의되는가. 네. 지난번 조국 대표께서는 조국혁신당의 DNA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정강 정책이 동일하면 그때 합당을 하는 거고요. 네. 뭔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겠다 그러면 하시면서 사안별로 우리가 선거 연대를 할 수가 있죠. 단일화를 한다든지. 네. 그런 방안이 있고 대선 때는 저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게 되면 굳이 억지로 합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내고 예. 다 내서 결선 투표하면 됩니다. 사실 그때 다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말이죠.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강욱 전 의원이 경찰 수사 통제 방안으로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김용민 의원도 피해자가 노력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겹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관되게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부작용이 일부 있을 겁니다만 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운 만큼 네. 일단 수사 권한은 경찰에 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중수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제 2,500명이 되는 검사들이 다 공소청에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수사 검사들을 가능한 많이 중수청으로 끌어들여서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강화시키고 경찰의 이러한 암장 수사, 이런 수사 왜곡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고 보완 네. 수사 요구를 안 하면은 수사팀 교체 요구라든지 네. 징계 요구라는 강력한 그런 그 후속 조치를 둬서 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권을 주는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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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장윤기 사건처럼 이런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면 될 텐데 괜히 그냥 이걸 가지고 정치 무기화시켜서 보안 수사권 절대 폐지가 개혁의 화신이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반개혁인 것처럼 네.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러한 갈라치기를 우리 당내에서 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네. 아니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좀 수기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집권당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송 대표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다들 킥킥거리고 막 웃음이 벌써 터진다. 인터뷰 내내 이렇게 웃음 표시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래요? 저희 수요일마다 박영식 씨와 이성민 씨가 나와서 우리 송영길 A와 송영길 B가 막 서로 말다툼하는 그런 맨날 그 성대모사 식으로 쇼가. 물병 이야기만 오고 있잖아. 아니 대표님 들으셨군요. 네, 한번 들었어요. 예. 누가 제일 잘합니까? 뭐, 누가 제일 성대모사가 우리 송 대표님하고 닮았다고 보십니까? 한번 나중에 감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것도 성대모사도 좋은 것 같고 지금 2030 세대가 예. 우리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686 꼰대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뭐 나대 꼰대. 예.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말 안 들어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노재미다. 좀 재미가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물병 드립은 두고두고 하여튼 송영길 대표님의 시그니처가 된 제가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우월회관을 나오다가 한동훈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오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 악수는 하고 지나갔어요. 악수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악수는 해야죠. 뭐 악수는 해야죠. 국회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악수도 안 하고 지낼 수 없잖아요. 아 그래요. 물병 드립의 그 상징인 우리 한동훈. 한동훈하고 한번 토론을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또 5.18도 참배하고 오늘은 광주 이제 2030 젊은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염주체육관이죠? 거기가. 네네. 예.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그 광주의 반란, 이인재를 이기고 처음으로 이제 국민 참여 경선에 노사모의 그 파란을 일으킨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네.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낮 2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시에,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2시에 염주체육관 가시든지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 대표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와 이 아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